2015년 나사의 케플러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놀라운 유사성을 가진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행성은 케플러 452b라고 명명되었으며 곧바로 지구 2.0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기, 궤도, 항성 조건이 모두 지구와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플러 452b는 우리 은하 안쪽 백조자리 방향으로 약 14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의 약 9조 배에 해당합니다. 이 거리는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도달 불가능하지만 발견 그 자체만으로도 인류가 지구 밖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행성이 흥미로운 이유는 공전 궤도에 있습니다. 케플러 452b는 중심별을 385일에 한 번 공전합니다. 지구의 365일과 불과 20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절 변화와 에너지 조건이 지구와 비슷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행성의 모성은 태양과 같은 지형 항성으로 표면 온도가 유사하고 안정적인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골디락스 존, 즉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거리에 위치합니다. 행성의 크기는 지구보다 약 1.6배 큰데 반지름이 조금 더 크다는 것은 지표면 중력이 지구보다 강하다는 뜻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중력은 지구의 2배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그곳에 설 경우 몸무게가 2배로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인 사람이 케플러 452b에 서면 120kg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케플러 452b는 현재까지 발견된 수천 개의 외계 행성 중에서도 특별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가장 닮은 후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케플러 452b는 크기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내부가 더 오랫동안 뜨겁게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화산 활동과 지각 운동을 통해 대기를 오래 보존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력이 2배 가까이 강하다면 대기는 지구보다 훨씬 두껍게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두꺼운 대기는 열을 가두는 온실 효과를 강하게 만들어 표면이 지나치게 뜨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이 행성의 모성은 태양보다 나이가 약 15억 년 더 많습니다. 항성이 늙어가면 밝기가 점점 강해지는데 케플러 452b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받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두꺼운 대기와 강한 복사가 결합된다면 행성은 금성처럼 온실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바다가 증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의 조성이나 지각 활동이 복잡하게 작용하여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오랫동안 유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 역시 초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았지만 해양과 식물이 이를 흡수하면서 안정적인 기후를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케플러 452b에도 생명 유지 조건이 부분적으로 성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표면에 물이 존재한다면 중력은 그것을 쉽게 날려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지표에 붙잡아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강한 중력은 인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언덕을 오르는 것조차 2배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장시간 활동은 큰 육체적 소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케플러 452b의 환경은 두 가지 상반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금성과 같은 뜨거운 행성일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구처럼 안정된 기후를 오랫동안 유지했을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이유는 아직 대기 성분, 지표 환경, 해양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케플러 452b는 단순히 또 하나의 외계 행성이 아니라 인류가 우주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이 행성이 지구와 닮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우주에서 특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인류의 가장 빠른 탐사선 속도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행성에 도달하기까지는 수십만 년 이상이 걸립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망원경과 스펙트럼 분석 기술은 점점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대기 조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소와 메탄 같은 생명 지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신호가 발견된다면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행성은 과학적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호기심과 탐험 정신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을 향해 망원경을 돌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찾는 행위 자체가 인류 문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케플러 452b는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사유와 상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행성은 인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지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일까요? 하늘을 수놓는 오로라는 지구 자체에서 생겨난 현상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즉 태양풍에서 비롯됩니다. 태양풍은 전자와 양성자가 섞여 흐르는 플라즈마로 초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 흐름이 지구로 다가오면 곧바로 대기와 부딪히지 않고 먼저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지구 자기장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방패와 같습니다. 반지름 약 6,400km의 지구가 실제보다 수십 배 큰 자석처럼 우주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자석의 자기선이 태양풍을 감싸며 막아냅니다. 하지만 모든 입자가 다 튕겨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극지방을 향해 휘어들어가 대기와 직접 충돌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오로라의 씨앗이 싹틉니다. 고속으로 달려온 전자들이 대기의 산소와 질소 분자에 부딪힙니다. 산소는 약 100km 상공에서 녹색의 빛을 내고 200km 이상에서는 붉은 빛을 방출합니다. 질소는 보라색과 푸른색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색깔이 나뉘는 이유는 각 원소가 가진 에너지 준위가 달라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색채의 항연이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태양에서 폭발한 에너지가 8분 만에 빛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고 수십 시간 후에는 전하를 띤 입자로 몰려와 극지방 하늘을 수놓습니다. 우리가 보는 휘황찬란한 커튼 모양의 빛은 사실 지구 대기와 우주 입자가 부딪히며 내는 신호입니다. 오로라는 매번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얇은 리본처럼 흔들리고 때로는 하늘 전체를 뒤덮는 장막으로 펼쳐집니다. 이는 태양풍의 세기와 입자 밀도, 자기장의 불안정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태양에서 거대한 폭발인 코로나 질량 방출이 일어나면 지구 근처 자기장이 크게 요동치며 오로라가 더욱 강렬하게 빛납니다. 하늘의 무늬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지구가 거대한 우주 폭풍과 끊임없이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로라는 단순한 빛의 쇼가 아니라 태양과 지구가 주고받는 대화의 흔적입니다. 오로라는 언제나 지구의 극지방 하늘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모양 때문입니다. 자기장은 양쪽 끝이 열려있는 거대한 고리 구조를 이루며 이 끝자락이 북극과 남극으로 모여듭니다.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이 열린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서 대기에 충돌하기 때문에 오로라는 북극권과 남극권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북극광과 남극광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북극광은 알래스카,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 자주 관측됩니다. 남극광은 접근하기 어려운 남극 대륙에서 주로 나타나며 일부는 호주 남단이나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빛을 오래전부터 특별한 징조로 여겼습니다. 바이킹은 전쟁의 신호로, 북유럽 사람들은 영혼의 춤으로 이해했습니다. 현대과학은 그것이 우주 입자와 대기의 충돌임을 밝히면서 신화와 과학이 한 장면에서 이어지는 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만이 오로라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도 장엄한 오로라가 발견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만 따져도 지구 자기장의 수천 배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목성의 오로라는 지구보다 훨씬 거대하고 강렬합니다. 특히 목성의 위성 2호에서 분출된 황과 산소 입자가 자기장에 흡수되면서 목성 극지방 하늘에 엄청난 에너지의 오로라를 만들어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거대한 광륜을 관측했는데 그 크기는 지구 전체보다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토송에서도 오로라가 관측됩니다. 토송의 오로라는 자기장뿐만 아니라 고리에서 흘러나오는 전하 입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성의 오로라는 지구나 목성과는 또 다른 독특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로라는 단순히 지구의 신비가 아니라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과 맺고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의 증거입니다. 각 행성의 오로라는 그 별이 가진 자기장과 대기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연의 서명과도 같습니다. 오로라는 단순히 하늘을 장식하는 빛이 아니라 인류에게 과학적, 문학적, 철학적 의미를 동시에 남겼습니다. 먼 과거 인류는 이 빛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북유럽의 전승에서는 전사한 자의 영혼이 하늘에서 춤추는 모습이라 여겼고,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거대한 생명이 손짓하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오로라는 인간이 하늘을 이해하려는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현대과학은 오로라가 지구 자기공과 태양풍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 현상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이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오로라는 태양이라는 별과 지구라는 행성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가 우주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 빛은 지구가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강력한 오로라는 전력망을 마비시키거나 위성 통신을 방해할 수 있으며 문명이 우주 환경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로라는 인간이 우주와 교감할 수 있는 드문 창입니다.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일어나는 입자의 춤이 지상에서 우리 눈에 닿아 감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빛은 과거에는 신화였고 지금은 과학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면서도 끝내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해가 뜨고 지며 하루가 바뀌고 계절이 흘러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실감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인지 아니면 인간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개념인지에 대한 논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척도라고 정의했습니다. 사물의 운동과 변화를 재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시대의 철학자 플라톤은 시간을 신이 만든 우주의 질서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세계의 구조 속에 새겨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은 시간이 인간의 편의적 발명품인지 아니면 자연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지라는 근원적 질문을 남겼습니다. 동양에서도 시간은 중요한 철학적 주제였습니다. 인도의 베다 철학은 시간을 끝없는 순환으로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무한한 윤회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반복된다고 보았습니다. 중국의 주역 전통은 만물의 변화를 음과 양의 균형으로 설명하며 시간 또한 그 조화의 한 흐름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직선적 시간관을 발전시킨 서양과는 달리 동양은 시간을 끝없이 되풀이되는 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 사상에서 중요한 이치를 차지한 인물인 북아프리카의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묻지 않을 때는 시간을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 하면 알 수 없다. 그는 시간의 본질을 신의 창조와 연결지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모호한 수수께끼임을 인정했습니다. 인류는 시계와 달력을 발명하여 시간을 잘게 나누며 삶을 관리해왔습니다. 이 덕분에 농업과 산업, 과학과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을 측정하고 활용해도 본질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시간은 실제로 흘러가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인간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영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훗날 과학자들은 이 난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도전은 고대의 사색을 넘어서 물리학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시간을 절대적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에 져서 프린키피아에서 시간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처럼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속도로 흐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은 절대 시간이라 불리며 이후 수백 년 동안 과학과 철학의 기초로 자리 잡았습니다. 뉴턴의 절대 시간 개념은 산업혁명과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계는 공장의 기계를 통제하고 철도는 엄격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우주와 사회가 하나의 거대한 시계 장치처럼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균일하게 흘러가는 보편적 흐름으로 이해했고 이 인식은 근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독일의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의 속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시간 지연 현상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GPS 위성에 적용되는 기술에는 이러한 상대론적 보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성이 지구를 공전하며 겪는 시간 지연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치 정보는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가 발생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 개념을 더욱 혁신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이라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 시공간을 휘게 하고 이 휘어진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경험하는 중력입니다. 따라서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마저도 느리게 흐릅니다. 이는 블랙홀 근처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발견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속도와 중력이라는 조건에 따라 변형되고 달라지는 우주구조의 일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의 무대에서 시간은 단순히 철학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검증할 수 있는 물리적 실체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또 다른 의문을 불러왔습니다. 시간조차 변한다면 과연 시간의 시작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주가 시작된 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극도로 밀집하고 뜨거운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는 빅뱅 직후의 찰나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전은 아직 이론이 닿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경계를 플랑크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약 10의 마이너스 43승초, 즉 0.001초의 순간입니다. 0이 43개입니다. 이보다 짧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극미한 순간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 단위이며 여기서는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동시에 작용하여 서로 충돌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구간을 물리학의 블랙박스라 부릅니다. 플랑크 시간 직후 우주는 온도가 10의 32승 켈빈에 달했습니다. 이는 태양 중심부 온도보다 10의 24승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 안에서 에너지와 물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힘의 기원이 나타났습니다.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 강한 상호작용, 중력은 아직 하나의 힘으로 통합되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우주가 팽창하면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주의 법칙이 정립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 시간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눈 깜빡임에 걸리는 약 1초와 비교하면 플랑크 시간은 그 1초를 10의 43승 등분한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마치 태평양의 물을 무수한 물방울로 나누었을 때 그 한 방울보다 더 작은 인간 감각으로는 결코 체험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우주와 시간의 틀이 놓였습니다. 빅뱅 직후의 극한 조건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랑크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시간의 시작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다면 우주가 어떻게 무에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시간 자체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플랑크 시간 이전은 인간의 이론이 닿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 물리학이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거대한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다른 하나는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입니다.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시간에 대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을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구조로 설명합니다.
별과 은하, 블랙홀과 같은 거대한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하고 그 속에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양자역학은 시간보다 사건과 확률을 중심으로 작동합니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알 수 없고 관측 행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양자 세계에서는 시간조차도 흐름보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로 이해됩니다. 이 모순은 플랑크 시간 이전의 우주를 설명할 때 결정적 문제로 나타납니다. 우주가 극도로 압축되어 있던 그 순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연속적 시간 개념과 양자역학의 불연속적 세계가 동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이론은 서로 충돌하여 통합된 설명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양자중력이라는 새로운 틀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의 여러 후보 중 하나가 끈 이론입니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 에드워드 위트는 이 이론을 확장하여 11차원 우주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끈 이론은 모든 입자를 미세한 진동하는 끈으로 설명하며 시간 역시 이 끈의 진동 패턴 속에서 정의됩니다. 또 다른 시도로는 루프 양자 역학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시공간 자체가 불연속적인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매끄럽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알갱이처럼 이산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시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실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리학의 방정식이 만들어낸 편리한 매개일까요? 그리고 만약 시간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빅뱅의 시작이라는 말조차 무의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은 여전히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시간의 기원을 밝히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점입니다. 이 미지의 수수께끼 앞에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탐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시간은 시계의 바늘처럼 일정하게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보여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시간은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달라지고 미시세계에서는 사건의 순서로만 정의되기도 합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은 시간의 본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인식의 틀에 불과한 것인지라는 철학적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줄리언 바보는 시간 자체가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관점에서 우주는 순간들의 집합일 뿐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그 순간들을 인간의 기억이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반대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시간 없이는 존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시간성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철학과 과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미래의 과학은 이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양자 중력 이론이 완성된다면 시간은 더 이상 절대적 흐름이 아니라 우주의 구조에서 파생된 현상임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시뮬레이션, 우주 가설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자체가 일종의 연산 과정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간은 물리적 실체라기보다는 계산된 결과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시간은 단순한 과학적 개념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을 경험하고 기억과 미래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시계의 초침이 흘러가는 속도가 변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시간의 본질을 해체한다 해도 시간은 인간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조건으로 남습니다. 결국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은 실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식의 도구일까요? 과학은 답을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시간 속에서 사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자 동시에 존재의 그 자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